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자연이 싱그러워지고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모기가 아직 극성이지 않은 요즘 어디를 놀러 가든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 지금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일정을 짜고 그 일정에 맞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인지 조절의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소개하자면 책 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 전반부에서 나는 인지 조절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놓을 것이다. 먼저 인지 조절이 마음과 뇌에 들어오게 된 진화적 기원을 살펴보고 특히 가상의 미래를 자세히 생각하고 행동을 구성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우리 조상들에게 생긴 경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지 조절 기능의 토대를 이루는 인지 및 신경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그런 뒤 충동을 거부하고 실수를 피하고 정확한 행동 방침을 선택할 때 그 메커니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뇌가 어떻게 이 기본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운용하여 시간 및 장소와 함께 위계적으로 변하는 복잡한 과제들을 매끄럽게 해결해내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런 이론적 배경 아래 이 책의 후반부는 인지 조절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우리가 멀티태스킹에 약하다는 사실은 물론 왜 그런지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억제 문제, 즉 바라지 않는 행동이나 바라지 않는 생각을 스스로 중단하는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다. 동기화와 인지 조절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가 조절계를 통해 어떻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원하는 목표와 싫어하는 수단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도 파헤쳐 볼 것이다. 인지 조절이 어떻게 기억에 작용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인지 조절 메커니즘이 유년기에서 성년기를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솔직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반은 이해를 하고 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에 붙들려 있으면 뇌 관련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고자 하는 의욕이 꺾일까봐 이번에도 그냥 읽어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도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쉽게 읽혀지지는 않더군요. 그 생소한 단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뇌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어보려 합니다. 나 자신에게 화이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전두엽이 손상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읽어드리고 생각과 행동을 연결해주는 인지 조절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왜 인지조절 과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후 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계속 추적하고 여러 단계의 뇌 상태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목표를 정확한 행동과 일치시키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빼어난 신경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이 메커니즘과 그 지원 아래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인지조절 또는 집행기능이라 부른다. 인지조절은 알미나 행동과 분리된 실제의 기능이며 뇌의 자체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뇌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인지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환자들을 관찰하면 인지 조절이 사라지는 경우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유능한 행동 주체로서 우리의 이미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는지 알게 된다. 전전두피질이 하는 일. 인지조절 능력의 손실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전두엽, 특히 전전두피질이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흔히 찾아온다. 1928년 43세의 어느 여성이 몬트리올 신경과학연구소로 보내졌다. 20세 무렵부터 주기적으로 반복된 발작 때문이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가족을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친다 라고 말했다. 의사 중에는 선구적이고 뛰어난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더 펜필드가 있었다. 펜필드는 수술 중에 깨어있는 환자의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 제거해야 할 발작의 진원지뿐 아니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정상 피질의 위치를 알아내는 몬트리올 수술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뇌전증 치료에 혁명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그러나 그에게 이 환자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환자는 펜필드의 하나뿐인 누나였다. 의사들이 수술 중에 그녀의 두개골을 절개하자 우측 전두엽에 자리 잡은 커다란 종양이 드러났다. 종양이 넓은 부위에 침투했으므로 그걸 잘라내려면 운동 피질 앞 1cm 정도까지 우측 전두엽을 거의 다 제거해야 했다. 펜필드의 누나는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 퇴원했고 1920년대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한 남자의 아내이자 6살 난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종양이 다시 자라는 바람에 몬트리올 신경학 연구소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지 약 2년 만에 눈을 감았다. 개인적 관계 때문에 괴롭긴 했지만 펜필드는 누나의 사례를 의학계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례를 자세히 기록하면 후세에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 것이다. 초창기에 전두엽 손상 환자들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참고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환자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에 예를 들어 종양이 생기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의사를 찾아갔고 그래서 환자를 관찰해도 그 결과를 발병 이전의 행동과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펜필드는 어려서부터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익히 알았고 따라서 자신이 본 변화를 개인적이고도 애정어린 문장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그의 기록 속에는 쾌활하고 지적이지만 몇 해 전 같으면 쉽게 해냈을 일상적인 활동들을 좀처럼 해내지 못하는 여성이 묘사되어 있었다. 전두엽 조직을 상당량 제거한 뒤에도 펜필드의 누나는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를 진찰한 콜린 러셀 박사는 펜필드에게 보낸 편지에 그녀와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녀는 내가 바쁜 와중에도 그녀를 보기 위해 호의로 시간을 내주었다고 여기고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는 바람에 당신이 속상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으며 내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본 유일한 구경거리는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더없이 세련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바람에 과연 전두엽이 고도의 연합 과정들과 얼마나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셀 교수는 그녀의 지적 기능, 특히 뛰어난 기억력과 읽고 있던 책에 대해 자신과 나누었던 수준 높은 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전두엽 조직을 많이 제거해서 기능 손실을 겪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상황을 아주 다르게 인식했다. 펜필드에게 보낸 어느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테일러 박사가 나에게 정신적 활동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은 했단다.
사실 매번 그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보지만 실제로는 아주 바보같이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녀가 느끼는 지적 능력의 상실은 지식이 눈에 띄게 사라지거나 어떤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는 일상생활을 이루는 복잡하지만 틀에 박힌 활동에 거듭 실패하여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그녀는 펜필드를 포함해 5명의 손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펜필드는 집에서 본 그녀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다. 누나는 즐거운 시간을 고대하며 온종일 만찬을 준비했다. 10년 전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주방에 있었고 음식은 모두 거기 있었으며 한두 가지는 스토브 위에서 데워지고 있었지만 샐러드는 준비되지 않았고 고기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홀로 온종일 애를 쓴 누나는 괴로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누나 혼자서는 한 번에 모든 걸 준비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결국 그녀는 진땀을 흘리며 모든 음식을 준비했고 몇 가지는 보글보글 끓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 혼자 했다면 만찬 준비라는 조화로운 행위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몇 사람분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그럴 땐 한 가지 요리를 완전히 끝내 한쪽으로 밀어둔 뒤 다음 요리로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면서 전체를 통일성 있게 조율해야 한다. 한 가지 요리를 하다 중간에 멈추고 다른 요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 주방에서 벌어지는 병목 현상을 관리해야 한다. 틈틈이 진행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식사의 다양한 요소들을 거의 동시에 마무리하여 어떤 요리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은 노련한 아마추어 요리사에게도 어려운 과제다. 펜필드의 누나처럼 인지 조절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다. 인지 조절 체계가 고장나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어떤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진다. 펜필드의 누나에게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기억상실 증후군 환자가 새로운 사실을 기억하거나 실어증 환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험을 수행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이 바보 같다며 지적 능력을 잃었다고 묘사했다. 이때 그녀가 표현한 정신 능력의 감퇴가 중요한 지식 그 자체의 손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식의 일반적인 의미, 다시 말해 뇌에 저장된 사실, 경험, 믿음, 주변 세계에 대한 의식적 이해라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무관하다. 사실 인지조절과 관련된 문제는 지적 능력이 지극히 정상이거나 심지어 그 이상인 환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행동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건 분명하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타인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단절을 자주 경험한다. 말하거나 쓰고 싶은 게 있는데도 요점을 전달할 만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언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목표나 의도,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행동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단절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나는 인터넷을 검색해 파스닙 스프 조리법을 배웠고 그대로 요리하면 그 모양과 맛이 어떨지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신노동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잘 형성된 세계 이미지, 행동, 규칙에 대한 명확한 인식, 결과를 얻으려는 절박한 욕구가 있을지라도 뇌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추상적인 목표를 순간순간 복잡하게 이어지는 행동으로 바꿀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식과 의도가 온전할지라도 온전한 행동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지식과 행동 사이에 놓인 커다란 간극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온전히 안다고 해서 온전히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둘을 통합하려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시간적으로 배열하고 관찰하는 인지 조절 과정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인지 조절은 지식이나 행동과 뚜렷이 구별되는 동시에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에 다리를 놓아 둘을 연결하는 독립된 정신 기능이다. 인지 조절과 생애 주기. 양육과 집행 기능에 관한 기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접해봤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크고 작은 집행 기능 장애를 가진 작은 전두엽 환자이므로 아이들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은 집행 기능과 모든 종류의 삶의 결과를 바라보는 태도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학교에서는 설명회를 열어 아이들의 집행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홍보한다. 인기 있는 웹사이트들은 인지 유연성과 억제 조절 같은 애매한 집행 기능적 용어를 나열하면서 아이들의 인지 조절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신호를 잘 살피라고 부모에게 경고한다. 그 신호는 무엇일까?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온통 혼란스러운 것들 뿐이다.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서 부모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유명 사이트에서는 집행 기능의 발달이 지체되면 아이가 듣기를 어려워하거나 제멋대로 하려는 고집스러운 성향을 나타낸다고 경고한다. 솔직하고 양심적인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린다고? 우리 아이 얘기잖아. 하지만 이 순간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다. 신경질적이고 고집이 센 데다 학습 문제가 있다는 말은 시대를 뛰어넘어 거의 모든 아이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본다면 어렸을 때 부모의 골치 썩이지 않고 어른이 되어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들 역시 과제를 끝내지 못해 전전긍긍했거나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데 $1를 걸겠다. 고백하건대 나도 어릴 적에 가끔 말썽을 피웠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모님에게 물어보라. 버릇없는 행동을 근거로 아이들을 재활이 필요한 집행장애 환자로 보는 관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아이에게 그런 행동은 그 자체로 특이하거나 걱정스러운 어떤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주의력 결핍 장애나 자폐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유년기에 발생하며 따라서 그런 질병에 걸린 아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수업 중에 버릇없이 구는 모든 아이가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영역 바깥에서 우리는 개별 아동의 행동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만 한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그 행동이 어떤 빈도와 가변성을 띠고 나타나는지를 모른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유년기 자체를 병으로 진단할 위험에 빠진다. 게다가 모든 아이의 집행 장애 행동을 결함, 즉 교정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에게 집행 장애 행동은 완전히 정상이다. 실제로 그런 행동은 사람의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뇌와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아이에게 개입해야 할지의 문제는 환자의 결함을 치료하는 문제와는 미묘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집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들의 환경에서 조절 체계에 압박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타당하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생각이 아닐 때가 있다. 아이의 뇌는 조절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좋든 싫든 경험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집행장애를 가진 많은 환자가 경험하는 결함과는 달리 아이의 집행 기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종료점이 아니라 동적이며 발달 중인 기능 체계의 단면이다. 아이가 타고난 성향만 주어진 상태에서 쿠키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집을 나설 때 모자나 장갑을 잊는다든지 장난감을 친구와 나누지 않으려 하는 걸 보고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아이의 인지 조절이 미래에 어디로 향하는지, 아이가 언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한 예측은 훨씬 어려운데 특히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인지 조절이 하나의 정신 기능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기 위해 긴밀히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체계들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요컨대 유년기의 인지 조절은 그 자체로 역동적 발달적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주기의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년에 도달하면 인지 조절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만 그럼에도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인지 조절 능력은 20대에 정점에 도달한 뒤 30세가 넘으면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결국 최소한 60대와 70대에 이르면 생활 속에서 현저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수표책을 결산하든 외식 계획을 짜든 시끄러운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든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든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고 인생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노인들은 점점 더 활동이 제한되고 일을 처리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결국에는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조절이 어려워지는 원인들은 생애 초기의 발달을 이끄는 원인들과 대조된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조절에 실패하면 종종 결함이라는 잘못된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이 표현은 노년기의 변화에 적합하다. 노화에 따른 인지 조절의 쇠퇴는 뇌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왔음을 반영한다. 그 쇠퇴는 기능의 상실이며 자연적인 진행은 대개 문제의 개선이 아닌 악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도 완전히 암울한 뉴스로 끝나진 않는다. 뒤에서 보겠지만 인지 조절을 포함한 우리의 인지에는 나이가 들수록 강인함과 회복력을 높여주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지 조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지 조절을 고정된 능력이 아닌 역동적인 기능으로 봐야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인지 조절을 정적인 것으로 봐왔던 지금까지의 관점을 탈피할 것이다. 우리는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지 조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찰하고 오늘날 생애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서 사람들이 어떤 개입을 통해 어떻게 뇌를 훈련하려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인지 조절의 발달 과정. 만일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적어도 한동안 어린 친구들 주위에 있었다면 아이들의 인지 조절에 결함이 있다는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쉽게 알 것이다. 캐머론은 20분 동안 같은 얘기를 쉬지 않고 되풀이해 주는 식당에서 방금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모든 사람이 듣게 얘기해. 엘로이는 매일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셔츠를 거꾸로 입는다니까? 이 순간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빙그레 웃게 되지만 코미디언 레이 로마노는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할머니가 그러는 건 하나도 안 귀여워요. 안 그래요? 우리에겐 이중잣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의 말은 아주 정확하다. 일찍부터 신경학자들은 전두엽이 손상된 성인 환자들이 아이들과 아주 똑같이 행동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지는 걸 지켜봤다. 인지 조절이 서서히 발달하는 만큼 인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체계들은 유년 초기부터 청소년기에 진입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다. 하지만 이 말은 전두엽이 발달하길 기다리고 있다거나 유년 후기까지 활동을 미룬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그 과정은 자궁에서 시작되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뇌는 전전두피질의 각 부위와 그 네트워크를 분화하기 시작한다. 세포 이동이란 어린 세포들이 배아를 돌아다니면서 발달 중인 유기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을 말한다. 태아기의 신경세포의 세포 이동은 신경계의 발달에 중요하다.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위치를 잡고 집단을 이루고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의 영역들은 대부분 3세에서 6세 무렵에 안정적이고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는 반면 전전두피질에서는 청소기와 20대 초반까지 성숙 과정이 지속된다. 성숙하는 동안 피질의 두께가 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냅스의 밀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출생 후에 새로운 시냅스가 뇌 전체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발달 생물 학자들은 시냅스 생성이라 부른다. 시냅스 생성은 처음에는 시냅스의 수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런 뒤 시냅스 가지치기의 시기에 들어서는데 그때 많은 시냅스를 제거한다. 이 가지치기 과정은 네트워크 처리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수적이다.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는 사라지고 그에 따라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은 더 강한 시냅스 연결을 이룬다. 피질에서 일어나는 이 사용 의존적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뇌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개인이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좌우된다. 이 시냅스 변화 과정은 전전두피질에서 장기간 진행되는데 다른 부위들보다 더 늦게 정점에 도달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전전두피질 및 그와 연결된 부위들은 유년기에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이후 청소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정교해진다. 아이들이 인지조절 기능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개 전전두 체계들의 장기적인 발달을 언급한다. 하지만 그에 묻지 않게 흔한 것은 이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이 확실한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뇌 발달이 오래 걸리면 인지 조절이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 그만큼 취약해진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견해를 인지 조절 발달의 죽음의 별 모델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 이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별이 만들어질 때처럼 조절에 필요한 전두 및 두정 체계들은 발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둘째, 죽음의 별처럼 인지 조절은 기나긴 구축 과정을 다 겪을 때까지는 충분히 가동되지 않는다. 그 과정을 다 겪은 뒤에야 행성들을 파괴하고 단어의 잉크 색깔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결론이 나온다. 구축 과정이 긴 탓에 뇌 체계들이 분열되어 아이들은 환경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그에 따라 제국군을 습격하는 저항군 우주선처럼 부정적인 영향들이 인지 조절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환경 요인이 인지 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극단적이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는 심리적, 신체적 외상이 인지 발달과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들을 제외하면 환경이 인지조절 발달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의심을 부르는 측면도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인지조절이 완전히 가동되어 전투태세를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를 생각해보자. 우리의 뇌 체계가 준비 단계에서 그렇게 눈에 띄게 취약하도록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뇌의 전두, 두정, 체계들은 20대 초반에 들어서도 발달상의 변화를 겪는다. 어떤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거나 형성되는데 20여 년이 걸린다면 특히 훨씬 더 이전에 번식을 할 수 있는 생물종에겐 너무 긴 시간이다. 또한 20년은 그러한 발달에 해로운 부정적 사건들을 피하기에도 너무 긴 시간이다. 운이 좋은 몇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온전히 성년기를 맞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정상적인 인지 조절의 의미가 아주 특이하게 정의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 조상들은 정상적인 인지 조절을 발달시키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계에서 살아간 조상들은 우리보다 부정적인 생애 사건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인지조절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편안한 증상층 가정에서 세심한 양육과 클래식 감상 수업을 받으며 20년을 자라야 한다면 조상들은 거의 다 인지조절 발달에 실패했을 것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인지조절은 영장류에 해당하는 우리 조상의 표현형에 들어오지 않았을 테고 아예 선택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죽음의 별 모델의 이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이 모델은 표준적인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이 반드시 완료된다고 가정하고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애매한 개념 이외에 어떤 메커니즘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디오 스테레오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어려운 일은 설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물론 뇌가 하는 다른 어려운 일들은 발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산 차원에서 볼 때 시각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다. 실제로 망막에 맺힌 2차원의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깊이가 있는 3차원의 표상으로 변환하는 역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대표적인 예다. 망막에 맺힌 어떤 2차원 이미지에 대한 3차원 물체 해법의 가지수는 무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는 생애 초기부터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한다. 언어는 또 어떠한가? 지금까지 어떤 인공체계도 4세 아동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정도로 언어는 지극히 어렵다. 죽음의 별 모델은 왜 인지 조절이 계산 차원에서 더 어려운지 또는 왜 시각이나 언어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인지 조절은 더 어려운 인지 기능이라는 직관만 제시한다. 이는 명백히 순환 논리다. 인지 조절은 어렵기 때문에 설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지 조절이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설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나는 인지 조절 발달에 대한 죽음의 별 모델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조절을 위한 뇌 체계들이 여러 해 동안 계속 변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은 사람들이 건강한 과정을 거치면서 털어내야 하는 썩은 경험의 원천이 아니라 훨씬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인지 조절의 발달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최적화와 맞춤화와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이미 여러분은 인지 조절이 사고와 행동을 연결하는 기능에 폭넓게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인지 조절을 일반적, 추상적, 가상적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과 연결한다. 세계는 예측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구체적인 변수를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과제를 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내연기관 같은 도구들은 우리 조상들이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석기를 다듬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조절 체계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적응하고 맞춤화된 것인데 이런 종류의 최적화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경우 데이터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데서 나온다. 조절 체계가 성립하려면 또한 뇌의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안정화되어 조절 체계가 다른 체계로부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 상태에 관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절 체계는 다른 체계들이 안정화된 이후에 성숙한다. 이렇게 볼 때 인지 조절의 발달은 환경의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변성 때문에 장기적이다. 인지 조절은 경험으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와야 잘 발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절 문제는 적응을 통해 결정된 해법들이 우리가 나중에 살게 된 세계와 잘 맞지 않는 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지 조절이 가장 필요할 때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확실하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세계관념을 변화시켜야 할 때다. 만일 아이가 특히 저 혼자 스스로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고 애쓰고 실패하고 해결할 기회를 다양하게 경험한다면 아이의 뇌는 그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효율적인 조절 방침을 규정할 것이다. 보호자들은 그냥 대신해주고 싶은 유혹을 지우고 아이가 자율성을 발휘하고 성공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게 실패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동안 아이의 조절 체계는 최적화되어 나중에 부딪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은 다음 절에 묘사되어 있듯이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인지 체계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최고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노화와 인지 조절 능력의 변화.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한다고 말하지만 기억력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고 심지어 주된 문제도 아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의 많은 측면이 두루 쇠퇴한다. 시험을 해보면 지각, 식별, 추리와 의사결정, 공간 시각화는 물론이고 간단한 운동 속도 면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쇠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기능도 있다. 감정 조절에 뛰어나다. 기억과 주의 측면에 긍정성 편향이 있어서 긍정적 감정을 촉발하는 물건이나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나이 든 성인은 타인에 대한 책임 같은 내면의 동기적 단서에 젊은 성인보다 더 많이 반응한다는 증거가 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인지 조절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적어도 그 답의 일부는 뇌 자체의 변화에 있다. 생애 주기에 걸쳐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피질이 얇아지는 현상과 백색질의 변화가 포함된다. 하지만 뇌에서 부피 감소는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외측 및 배내 측전 두피질은 부피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부위에 속한다. 노화와 함께 그러한 뇌 변화들이 왜 또는 어떻게 발생하는가다. 물질 대사, 해부학적 구조, 혈관의 변화를 포함하는 몇 가지 변화가 뇌의 노화 과정과 연결된다. 하지만 뇌 전체에 걸친 이러한 일반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전두 피질에서만 관찰되는 더 큰 변화의 원인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일은 과학계의 변경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뇌의 변화와 인지조절 감퇴의 인과적 관계도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사실 전두 피질에서 세포 조직이 감소하는 것이 인지조절 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인지조절의 효율과 사용 능력이 변함에 따라 조절 네트워크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말 역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인은 우리의 인지체계가 노년의 과제들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다. 여기서도 우리는 유년기를 성인이 되어 만날 세계를 예측하는 본보기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항상 변하고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해가 갈수록 유년의 그 활기찬 세계와 멀어지고 다르게 변한다. 헤어스타일과 좋아하는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를 지배하는 규범까지 그렇게 변한다. 우리가 이를 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도 변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켜 왔는지 생각해 보자.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많은 방침은 20세기 중반에 자란 아이에게 유용했던 방침과 크게 다를 것이다. 수량화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의 조절 능력에 생긴 이 변화의 일부는 뇌의 변화나 조절 방식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최적화했던 세계와 지금 살아가는 세계가 점점 더 어긋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인지 조절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인지 조절을 전반적으로 향상하지 못할지라도 특수한 영역이나 구체적인 과제 유형에서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디지털 사진이나 목공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람 있으며 나이가 들어갈 때 새로운 독립성과 지지의 원천이 되어준다. 물론 광고에서 말하듯이 금세 영리해지거나 멀티태스킹을 잘하게 되는 훈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체계를 끊임없이 가동한다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지지와 보상과 주도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인지조절은 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이 장의 기본 주제다. 유년기에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메커니즘과 노년기에 조절 기능이 쇠퇴하는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그 기능은 생애 주기를 따라 계속 변한다. 또한 뇌가 처리하는 세계도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뇌의 조절 체계가 대응하게끔 최적화된 세계와 갈수록 멀어진다. 이때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여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것이 인지 조절의 기능이다. 이렇게 인지 조절의 역할은 계속 변하고 기능 그 자체도 함께 변한다. 우리의 조절이 머릿속에 가만히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면서 뇌와 세계의 상호작용을 조율한다니 어떤 면에서는 해방감이 느껴진다. 우리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서 진행되는 생물학적 과정에 무조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행위자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하게 하고 상황에 적응하게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와 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과학자로서 나는 인지 개입을 통해 사람들이 평생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마음속에 목표를 품거나 현실을 개선할 계획이나 비전을 세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절기를 통해 그 환상을 행동과 연결하고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우리 행동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간의 뇌에서 그 연결은 작업 기억을 조절하는 게이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효율적인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개이팀 방침을 통해 안정성과 유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우리와 세계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은 결과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앞에서 혼란과 좌절을 되풀이하고 특히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중심에는 암과 행동의 이러한 단절이 놓여 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수많은 논의에서 많은 사람이 이른바 기후변화 부인론자를 비난한다. 기후변화 부인론자는 과학적인 증거와 세계적인 합의를 알면서도 기후변화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거나 어쨌든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거나 당장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후변화 부인론자들이 현 상황의 진실을 직시하도록 설득하거나 그러지 못할 때는 공직에서 내리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부인론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CBS 뉴스의 20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약 75%에 이르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50%에 이른다. 이 조사가 정확하다면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를 믿고 인간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 하나가 환경운동가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왜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을까가 아니라 왜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를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다. 이 역설은 암과 행동의 단절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알고 그 위기를 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줄 안다는 것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교육과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를 알리고 회의론과 부인론을 논파하는 것도 여전히 유익하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그 효과를 상상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행동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건 조절 문제다.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막거래 중 많은 것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의 행동에도 적용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자. 각국 정부가 토론과 미지근한 대처에 머물러 있는 동안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전기차를 타고 비행기 여행을 줄이고 붉은 고기를 덜 먹는 것은 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최악의 결과를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고 기후변화를 믿는 사람도 적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곳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산업혁명 이후로 거의 모든 사회에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꾸준히 높아졌다. 개인의 온실가스 방출량은 줄이기 위해서는 삶의 습관과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굳어진 생활 패턴에 이런 변화를 들이려 할 때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안정성보다 유연성에 무게를 둘 때 재정적인 비용 외에도 정신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사람들은 행동의 이익과 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긍정적으로 맞거래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가 파멸에 이르지 않을 미래에서 이익을 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미래가 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는 그 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인지 조절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놀랍고 멋진 미래를 꿈꾼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키면 좋을 규범이나 규칙 체계를 거의 무한대로 생각해낸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인지조절계는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열어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속하고 철저하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말하는 개념은 자유의지지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본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가 발명하는 개념, 계획, 규범, 규칙 중 어떤 것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본성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목표는 다른 목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인간은 장기, 유전자, 경험이 특수하게 배열된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빈 서판이 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어떤 생각이 우리의 본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생각을 도외시할 필요도 없다. 인지조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제약된 존재임에도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실현할 줄 안다. 이 과제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이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 무엇이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도 낭낭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